얼굴 성형은 열심인데 인생을 성형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굴보다 더 멋있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성형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얼굴 성형보다 인생 성형에 힘써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로 바람직하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균 노인 김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균 노인이라면은 우리나라에 사는 보통 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평균 인간 홍길동, 평균 노인 김씨, 그런 개념을 여러 통계를 제가 종합해서, 통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통 인간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평균 노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도시에 거주하고 자산은 4억입니다. 빚이 7천이고요.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1억인데 그 중에 70% 정도를 빚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여기서 노인이라면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소득은 270만 원입니다. 일남 일녀를 두었고요. 둘 다 대학은 마쳤지만 미혼입니다. 그리고 노후 계획은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시골집이야 몇 천만 원도 안 가죠. 시골에 오가면서 이제 은퇴 후에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연금은 여러 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들었는데 다 포함해서 안에까지 150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결혼하는데 일남일녀 하나에 1억씩 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이든 이 결혼 비용이든 신문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아주 가난한 수준이죠. 그래도 이게 평균입니다, 대개. 그런데 이 자산 같은 것은, 부동산 자산 같은 걸 따지자면은 몇 조니 몇 천억이네. 요새 펀드 같은 데서도 그냥 조다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 사실은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십만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부풀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은 43% 정도가 자기 집이 없습니다.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한 채도 못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계획이 그렇게 시골 가서 자녀 결혼 1억씩 시키고 전원생활 하면서 한 2억 남으면, 한 달에 150쯤 들어오면 살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는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결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3J,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J를 말한 바가 있죠. 정부, 자식, 그리고 자신. 이게 전부 리스크입니다. 정부, 자식, 자신이.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복병은 자녀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밖에 있잖아요. 그 아들의 배우자 30여 년 따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부모 역시 60여 년을 따로 산 사람입니다. 자녀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며느리 될 사람과, 그리고 사돈 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울 소재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감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해서 상견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집입니다. 어찌됐든 집,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많아야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바로 이후 1번만 해도 결혼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집 마련하는데 이렇게 남녀가 가치도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가까운
뉴질랜드든 호주든 서구식으로 월세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반전세라든가, 이제 외국에는 전세는 드물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몇 달분, 한 1년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월세를 사는, 그렇게 가볍게 집을 해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장 서울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1억 가지고는 어림없는 거예요. 집 보태주는 게. 결혼식을 그걸로 다 끝내려고 하는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상견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집이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딸이니까. 그리고 딸이 이렇게 교사인데, 교사면 그 수준이, 배우자 수준이 다양합니다. 지금 뭐 이낙연 그 대표만 해도 교사 아니던가요? 제 부인도 교사인데, 교사의, 여교사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막 하려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도 평균 정도로 출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는 자기 단칸방 시절을 생각하면 투룸도 괜찮고 빌라도 괜찮지만 아파트 얻으려고 하니까 뭐 한 5억 안팎은 가져야 한다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2억 보태도 자식이 뭐 1억도 못 먹고 어떻게 그 전세 대출 같은 거 해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2억이 자기가 생각하는 2배요. 그리고 1억을 예상했는데 기타 경비를 따진다면 한 3억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기 자산이, 순자산이 3억 3천밖에 안 되는데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그 재산이 다 들어갈 것 같아. 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상견례에서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집 이야기, 몇 억 이야기, 그리고 마치 저쪽 사돈들 양반은 이런 것도 몇 억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아들을 결혼하려고, 내 귀한 이 공주 같은 딸을, 더군다나 요즘 최고 신부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싸가다시 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는 그냥 가구, 가전 이런 거 뭐 몇천에 해결하고, 아들 쪽에서는 몇 억을 보태주길 바라는데, 이 정말 거기서 가난하다고 내 형편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난처하고 또 난처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한 2억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가르칠 때 이 경제 상황을 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어느 상태로 사는지, 아버지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부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돈 달라면 다 주고, 서울에서도 그냥 아르바이트도 안 하면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은 그냥 요구하면 나오는 줄 알고 몇 억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야, 그래도 그렇지 좀 집값을 줄여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또 여자친구한테는 결혼할 상대인데도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고, 자식 중에 하나만 결혼하면 이제 은퇴할 그럴 나이인데 6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몰라보니까, 그 아들도 몰라주니까 참 폭폭한데, 그렇다고 아들한테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재산 형편이 어떻다, 그러니 너는 뭐 빌라라든가 한 2, 3억짜리 얻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 집 괜찮게 살아가지고 아파트 문제는 해결한다고 했고,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자기 동료라든가 기업에서 보면은 그렇게 한다. 참 어려운 문제죠. 자식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며느리감을 설득시키고 그 사부인들을, 사돈들 양반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가지고, 이 수도권에 살던 양반들이라 며느리감도 그렇고 문화가 이게 달라서, 지방에서는 자기도 뭐 3억도 안 되는 집에 사는데 저쪽에서는 전세도 3억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대출만 해도 지금 7천인데 거기다 1억을 보태면 이 뭐 돈 나올 방법은 없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억을 대출을 더 받으면 1억 7천이 빚인데 이게 캄캄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거죠. 이렇게 3J, 정부, 자식, 그리고 자신만 리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셋을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병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낳았을 때는 대를 잇는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 낳았을 때처럼 그런 그 아들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들이 서울서재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뒷받침할 때도 힘든 줄 몰랐는데, 그리고 일이 그렇게 고단했지만 고단한 줄 모르고 해내고 대기업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좋아했는데, 이게 결혼 상대하고 사귄다고 하는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막상 결혼 이제 이렇게 날도 잡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복병이 결혼이요, 아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중소도시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만 그렇죠. 전주만 해도 뭐 비싸야 6, 7억? 최고 비싸야 아마 10억 될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번쩍 하면 뭐 10억 전세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평균 그 주택 가격이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아무튼 이 민주화 따지고 친구들이 경제를 잘 몰라서 하여간 서민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들 원망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뭐 1,000원 한 장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집 문제. 자기 집 마련할 때도 40대 중반까지 중소도시만 힘들었지만, 아들은 전세 얻는 것부터 힘들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생각을 생각하면서 투룸 이야기하고 빌라 이야기를 했지만 씨도 안 먹히고 꼰대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이를테면 중위 주택이 10억이니까 10억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 그 노인들의 60대 이상 자산은 4억 안팎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금융자산이 있다면 금융자산의 한 75% 정도는 또 부채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산이 4억만 돼도 60대 이상에서 2인 가구로 한다 하더라도 평균 자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듯이, 우리 평균 노인 김씨가 생각했듯이 자녀 둘 있으면 1억씩 떼어서 2억 남고, 그리고 자기 이제 직업을 놓으면, 지금 현재 소득은 270이지만 중위소득 270입니다. 노인 가구에. 그런데 소득 그 연금,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연금이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 대체율 그러거든요. 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체율.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한 45%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인 아마 한 120만 원 안팎이 이 사람이 노후에 노릴 거예요. 자기는 한 150 안팎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 계산은 또 빗나갈 거예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5% 안팎이라고요. 그러니까 50%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300 잡으면 150 안팎을 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정비가 뭐 한 50 안팎 되면은 100만 원 가지고 이자 내고 그리고 생활한다는 게 도시에서는 아주 힘들고, 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농촌에서는 가능하죠. 먹거리 같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곧 130만 원 안팎이 이렇게 그 노후에 자기가 직업을 놨을 때 살 수 있는, 벌 수 있는 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 소득, 국가에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되면 뭐 이제 자녀가 잘 돼서 용돈을 준다든가 하는 건 이제 제외하는 거니까 그건 덤으로 생각하고, 그거 없고 오히려 자녀들이 기대가지고 이 연금 나오는데 자식마저도 자기한테 기대 사는 경우도 슬프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랄까 대체율 이 정도를 한다면 우리 집 새 노인 있죠. 장인 장모 있고 우리 어머니 있는데 역시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대체를 말하는데 노인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데 그걸 노인 빈곤율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 즉 벌고 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절반 이하를 받는 사람을 노인 빈곤 그러는데, 그러면 절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5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1등급에서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눌 때 이 중간 중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위 소득을 아까 270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역시 135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냐? 이거 역시 45%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건 OECD 평균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뭐 2등을 스위스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겨루는데 그보다 2배 정도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35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즉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OECD 국가들은 좀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빈부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으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 해당돼요. 역시. 그러니까 원래 잘 벌 때 소득 대체로 봐도 그렇고 노인 빈곤한 층으로 따져도, 즉 135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45% 넘어요. 한때 50% 육박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OECD에서 이 스위스나 이스라엘이 바로 따라오는데도 거기 한 24% 안팎, 22, 3% 안팎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되기 전에 생각한 그 꿈은 거의 또 역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5년 뒤에 전개될 그것도 예측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60세 넘어서 한 70대를 넘어가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절반 이하의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 평균 노인 김 씨의 삶이에요. 우울하죠. 좀 비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우리 집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시골 마을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게 평균의 모습이에요. 아마 대도시에서도 집 없는 사람들은 그 전세금이 이제 집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5억이다. 근데 5억 중에 한 2억이 빚이다. 대개는 그 전세금도 금융자산으로 본다면은 금융자산의 70% 넘게가 부채니까요. 60세 이상도. 1억이면 7천만 원 안팎이 빚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억 전세 산다. 그러면 7억 전세? 7억이 빚? 뭐 그 경우에는 5억만 빚이다 하더라도 5억 남는 거잖아요. 그럼 뭐 평균 자산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계속 집을 얻어서 살라고 한다 하면은 빌라로만 간다 하더라도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이를테면 뭐 3, 4억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좀 괜찮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역시 집값이 많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연금에서도 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대출받아서 메우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빈곤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연금 평균은 국민연금은 그냥 52만 원이고 공무원 연금 평균은 137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37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빈곤하지 않죠. 거의 중위소득은 충분히 되죠. 노인으로서도. 그 연금만, 공무원 연금만 가져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 가난 문제로만 자살을 볼 수는 없죠. 자살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랄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본다든가 또 이 무의미한 연명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자기 삶도 의미가 없고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니까
또 자살을 선택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살을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 뭐 부채가 너무 많다든가 사업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더 회생 기미가 없다든가 이런저런 어떤 그 시련을 당한다든가 황혼에 또 이렇게 이혼한 다음에 그 건강까지 잃고 이런저런 면 문제가 자살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자살 후 심리 부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서라든가 거기서 이게 또는 그 어떤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살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황으로서 주변을 조사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간 사람이, 유서를 쓰고 가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열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후에 하는 것은 또 정확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살. 참 노인 자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은 아까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초 1등이다 보니까 노인 자살도 역시 OECD 초 1등입니다. 슬픈 사실이죠. 이런 문제를 참 노인을 포함해서 자살 하루에 38명 안팎이 하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죽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죽는데 이게 이제 그 10만 당 우리나라는 약 59명입니다. 한국 OECD 평균은 10만 명당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노인 자살이 많아서 노인 자살률만 따지자면은 자살률도 그렇지 않아도 1인데 이건 초 1등입니다. 슬픈 1등이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즉 노인 빈곤 문제도 이거하고 크게 유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 우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축소해야 돼요. 저비용, 고효율로. 교육도, 결혼도, 노후생활도 전부 저비용, 고효율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도 참 그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균 노인 김씨 못지않게 고민입니다. 이를테면 크게 생각해서 하나에 2억씩만 결혼하는데 이 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 자산 공개는 않겠는데 제 자산 이를테면 8억이다. 그럼 8억 중에 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후에 자산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벌써 우리 부모들만 해도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내년에 병에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제 조그마한 연금하고 이렇게 보태가지고 큰 탈만 없으면 이제 그걸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용돈 책정할 때도 초등학생 넘어서는 이제 1년 이렇게 그 제해 밤에 그 사유를 들어서 용돈을 이렇게 책정하고 그리고 한 해 목표를 전망하고 또 지나간 세월은 돌아보면서 자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거의 경제활동을 뭐 최하로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날 때 물론 좀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건 몇 년에 날아난 거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제 입장에서는 큰 자산 팔아가지고 이제 빚도 싹 정리하고 일단 고비용 저효율을 이 결혼 스몰로 해야 됩니다. 서구에 왜 외국인들 그렇게 그 걸핏하면 들먹이면서 유럽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유럽의 그런 그 모험 정신과 유럽인들의 그 저비용 결혼,
즉 스몰 웨딩은 안 따라섭니까? 일본만 해도 벌써 대학 학비부터 자기가 벌어서 해결하고 결혼도 아주 작게 하려고 하는데 작게 시작해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그런 스타일을 창업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결혼에서도 해야 하는데 왜 그걸 안 따라삽니까? 우리 부모들부터가 그런 걸 따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용돈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전 좀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둘 다 미혼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 작고 작게 그리고 요란하게 누구 초빙하고 요란하게 여기저기 다닐 게 아니라 이렇게 친인척끼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상대죠. 상대도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제 재산은 이 정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5억짜리 얻는 것보다 그냥 빌라 2, 3억짜리 얻어서 생활하는 것도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높여가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쪽에서 부자다 그러면 또 깨어있다. 그리고 여자가 또 보탤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보태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서구적으로. 그리고 무슨 체면 생각하고 뭐 그때까지 이를테면 자기 자산이 4억밖에 안 되는데 있는 채 해가지고 10억인 채 해가지고 뭐 2억 빌려줬다고요. 그리고 아들만 결혼시키고 그냥 빚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딸은 이제 그냥 싸가라고 할 거예요. 딸도 어찌 보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려면 당당하게 그 시집살이 하려면 요즘 시집살이 개념 없지만 자기가 이를테면 지참금 안 받고 가듯이 1억이 보태자. 그래 2억이 보태자. 그저 4억짜리였고 아니면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5억짜리 6억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것보다 빚 없이 그리고 빚 무서운 줄 알려면은 빚체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스스로 빚을 지고 이렇게 갚아보고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고 고비용 저효율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구식 사고 나쁜 짓은 뭐 잘 받아들이면서 좋은 것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는 되도록 줄여야죠. 빚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빚 해가지고 제 결혼 생활 30년 중에 한 10년 안팎이 빚 없는 상태로 사네. 지금 이제 7, 8년 정도 빚 없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민도 많고 안 사람들 그런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그렇다. 이거 버텨서 뭐 부동산 자산값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 빚 없으면 부자니까 딱 해결하자 해서 빚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오히려 이거 플러스 되니까 돈이 작은 돈이라도 잘 모아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되도록이면 아무리 이자가 싸다 하더라도 줄이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대와 이 문화가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데서 살기 때문에 다른 철학과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소도시 사는 사람이 대도시 서울 사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나 뭐가 안 통합니까? 대한민국 알고 보면 손바닥 많은데 그리고 서울 산다고 해서 농촌과 연계 안 돼 있습니까? 좌우를 연결하면 다 알고 그리고 아무리 최상위층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면 또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시골 현실 이야기하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진폭 있는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야 사실은 부모가 트인 것이고 그 트인 부모 밑에 트인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대에게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물론 잘 해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교육할 때 많이 도와주는 거.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는 거, 사업할 때 빚내서도 막 밀어주는 거, 그게 능사입니까? 자녀의 능력을 키우는 그게 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 성형가로서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고 그리고 스스로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경험의 학교에 거액 부채를 져봐야 그래야 배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 우리가 뭐 욕하고 일본 한때는 반일 감정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정치하는 친구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일본에게 그런 서구식 결혼생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합리적으로 나가는 거 좀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결혼
그런 건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생활에서도 그 다음에 자녀 결혼까지도 저비용 고효율로, 그리고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 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결혼까지 너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이 적은 노인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자식의 뭐 그 좀 콧대 좀 세워준다고, 체면 좀 살려준다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이렇게 빈곤한 겁니다. 빈곤하니까 그렇게 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병들고 자산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가 그렇게 뭐 출발시켜줬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용돈을 주기는커녕 더 도와줘야 할 형편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이 헛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훨씬 더 나약해지는 거예요. 저 나이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심신이 같이 강건해야 되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신체의 체력이 떨어지면 좀 마음도 다부지기가, 튼실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늙어 있는 게 뭡니까? 믿을 게 돈하고 어찌 보면 자녀하고 그 다음에 자신하고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삐걱대면 노인이 무너지죠. 그래서 노인 자살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에서 죽는 건 벌벌벌 떠는데 이렇게 노인이 이런 비극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슬프고 또 슬픈 거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꽤 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을. 근데 참 자녀로서도 못할 일이고 주변에서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평균 노인 김씨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이 고비용 저효율 인생 구조를 좀 저비용 고효율로 하고, 그리고 되도록 60세 넘어서는 빚을 없애자. 아무리 저이자라 하더라도 빚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부담이요, 빚진 노예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빚 져가지고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빚투? 그런 것은 20, 30대 이제 뭐 배우는 거야 괜찮지만 노인들은 그런 무리한 것은 어떤 그 뭐랄까요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필통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연꽃을 이렇게 받치고 있네요. 이게 연꽃 엎어놓은 것이고 연꽃 이렇게 된 거죠. 되게 부처도 이런 데 올려놓고 그런데 불도 써 있네요. 예, 그래요. 초 모양이 있고 촛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 촛대인지 필통인지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자 이런 모습의 필통입니다. 여러분이 구리로 만든 것 같으네요.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가꾸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